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푸틴의 갑작스러운 결정. 2. 한국은 석유 거인이 되었다. 3. 중국 최대의 공포.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푸틴이 놀라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러시아가 시베리아에 보유한 차얀따 유전을 포기하고 이를 한국에게 차관 대신 넘기겠다고 결정한 것인데요. 이 결정에 중국 정부가 격분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러시아 차얀따 유전으로부터 많은 양의 원유를 수입하던 중국, 한국에게 차얀따 유전이 넘어가면서 중국 정부는 위기에 봉착한 것인데요. 대체 크렘린의 결정이 어떻게 났는지, 그리고 한국이 러시아에게서 어떻게 차얀따 유전을 받게 되었는지에 대해 구글의 파산 세계 최대 기업이라고 알려진 구글조차 버티질 못했습니다. 구글 법인이 현재 상황을 최악에 가깝다고 말하며 회사를 존속하는 것이 어렵다고 솔직하게 고백했죠. 구글 러시아 법인은 모스크바 중재법원에 파산 신청서를 내면서 은행 계좌 압류와 동결로 인해 러시아 사무소의 직원 유지와 임금 지급, 공급업자 및 하청업자들에 대한 결제가 불가능하다고 선언하며 정상활동 불가 판정을 내렸습니다. 러시아에서 이용하는 구글 서비스를 더 이상 제공하기 어렵다고 판단. 현재 최소한의 인력이 남아 무료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지만 이것도 언젠가 없어질 것이라는 불길한 말을 남겼죠. 서방 세계 국가들의 러시아 경제 압박은 지속적으로 러시아 경제에 타격을 주었습니다. 구글 러시아 법인이 무너진 것은 이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일이죠. 세계 어디에서나 글로벌 서비스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구글에서 러시아 사업을 포기할 정도로 상황이 심각한 것입니다. 심지어 러시아 정부는 본사가 서방에 있다는 이유로 구글 러시아 법인에게 과징금 72억 루블을 부과하는 짓을 저질렀습니다. 명목상 이유는 불법 콘텐츠 삭제 지시 불이행이었죠. 법원에서 규정한 불법 콘텐츠를 구글이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있다고 보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구글을 향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거의 연매출의 5% 수준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죠. 서비스 제공과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 구글은 출혈을 감해했으나 이것도 한계에 부딪힌 것입니다. 실제로 러시아에 있는 많은 기업들은 경제가 마비된 러시아를 상대로 사업을 하는 것을 포기, 법인을 철수하거나 사업장을 폐쇄했죠.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들 회사들이 물러나는 것을 방관했던 러시아도 점점 자신들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고는 뒤늦게 철수하려는 기업을 붙잡으려고 했습니다. 수많은 물건들을 수입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고 이는 사회 전반을 마비시켰죠. 결국 러시아는 디폴트를 선언하기에 이릅니다. 105년 만에 디폴트라는 거창한 타이틀을 손에 쥐게 된 것이죠. 전체 외화 자산인 6,400억 달러, 하나로 약 809조 원의 달러 자산이 묶이면서 제때 원금을 돌려주지 못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러시아는 디폴트 선언이 있었던 당일에도 당당했습니다. 그가 믿고 있었던 마지막 보루는 바로 석유와 천연가스 러시아의 주요 수출 품목을 믿고 디폴트 상황에서도 러시아는 당당할 수 있었습니다. 러시아는 미국이 막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대금 지불을 할 용의가 있다 고 말하며 원유 수출을 통해 얻은 금액으로 빚을 갚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그들의 주장대로 동결되지 않은 계좌를 이용하면 빚을 갚을 수 있죠. 그러나 미국이 이를 허용하지 않은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의도적으로 러시아를 디폴트 상황에 몰아넣고자 갚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를 위기로 몬 것이죠. 결과적으로 러시아의 디폴트는 시행되었고 갚을 능력이 있건 혹은 갚을 능력이 없건 러시아는 디폴트 상황을 정상 상황으로 가정하고 세계 각국을 상대로 빚을 갚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합니다. 불행히도 한국은 러시아와의 관계를 고려하면 이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데요. 특히 아직도 한국에게 갚지 않은 8억 7천만 달러의 차관은 한국에게 있어 아킬레스건이나 다름없습니다. 1990년 노태우 정부와 소련의 고르바초프 총서기와의 수교 당시 소련은 한국에게 경제협력 차관 30억 달러를 요청했습니다. 당시 한국에겐 큰 출혈이었지만 예정된 약속을 지키기 위해 14억 7천만 달러를 러시아에 송금해 그러나 소련이 패망하고 한국은 소련에게서 돈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소련의 후신으로 탄생한 러시아에서 그 대금을 갚겠다고 나서면서 한국과 러시아 사이의 길고 긴 불곰 사업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덕분에 한국은 러시아의 우수한 군사기술의 집약체인 현물들을 받을 수 있었고 이를 분해해 분석한 덕분에 지금의 방산 능력을 한국이 갖출 수 있게 되어 사업은 성공적이었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러시아로부터 그때 빌려준 돈을 회수하지 못했죠. 2022년까지 이 문제는 이어졌고 제3차 불곰 사업으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그러던 와중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터지면서 논의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심지어 러시아 디폴트 선언까지 나오면서 돈을 받기에 힘든 상황이 되었죠.
한국 정부는 서방 세계는 물론이고 러시아 정부와 협조를 통해 돌려받지 못한 8억 7천만 달러를 어떻게 해서든 회수하려고 했습니다. 이자까지 포함하면 원금 8억보다 더 큰 금액을 한국 정부는 러시아에게서 받아야 하는 가운데 러시아 정부는 한국을 비우호국으로 지정하면서 대화를 거부했죠. 그런데 러시아 정부가 한국을 상대로 빚을 갚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푸틴의 지시로 한국에게 러시아 차얀따 유전을 주는 것으로 빚 청산을 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온 것입니다. 크렘린의 지시에 러시아 당국에서는 놀랍다는 반응이 나왔죠. 이제까지 빚 청산에 의욕적으로 나서지 않던 러시아가 갑작스럽게 디폴트 선언 이후로 빚을 갚겠다고 나선 것에 많은 전문가들이 의아함을 보였는데요. 그런데 최근 G7이 결정한 정책이 푸틴의 마음을 바꾼 결정적인 원인이 된 것으로 알려졌죠. 바로 원유 가격 상한제입니다. 한마디로 천정부지로 솟구치는 원유 가격의 족쇄를 채운 것인데요. 수요 공급의 자연스러운 순리대로라면 공급보다 수요가 폭증하는 지금 시점에 가장 이득을 봐야 하는 주체는 러시아입니다. 억지로 거래를 하지 못하게 막으면서 러시아산 석유의 가치는 부르는 게 값일 정도입니다. 러시아 역시 이 사실을 잘 알고 뒤에서 몰래 원유를 거래 중국이나 북한, 인도 등 다른 국가와 거래를 하면서 달러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G7 정상회의에서 가격 상한제를 채택함에 따라 일정 이상 금액으로 거래가 불가능해지면서 러시아에 빨간불이 들어온 것입니다. 이 결정이 가져다준 충격이 생각 이상인 것이었죠. 현재 러시아가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이유도 그리고 서방 세계의 경제 공격에도 버틸 수 있는 힘이 석유였지만 가격 상한제가 도입되면서 러시아는 달러를 제한적으로 벌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윌리엄 코튼이 전 미국 대통령 특별보좌관은 언론 인터뷰에서 서방의 제재가 적절한 공격, 스트라이크, 이되었다고 말하며 푸틴을 생각 이상으로 압박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푸틴이 차얀따 유전을 넘기는 결정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대규모 유전을 한국에게 넘겨주고 빚을 빠르게 청산하겠다는 것이죠. 이 소식이 크렘린 발표로 나오자 당황한 것은 바로 중국이었습니다. 러시아의 풍부한 천연가스 자원들은 시베리아 전역에 퍼져 있고 그 중에서도 많은 양의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곳이 시베리아에 위치한 사하공화국입니다. 야쿠티아 공화국으로도 불리는 사하공화국의 보물인 차얀따 유전은 7,910만 톤의 원유를 보유하고 있는 곳으로 러시아 국영기업인 가즈프롬은 이 지역 일대를 개발 송유관을 건설해 주변국으로 수출할 계획을 세웁니다. 가장 중요한 파트너로 중국이 선정되었죠. 에너지 수급에 항상 어려움을 겪었던 중국은 차얀따 유전에서 뻗어나온 송유관을 중국 발전소까지 연결하는 가스관 사업을 추진. 이를 통해 막대한 원유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러시아도 파트너인 중국과의 협력을 바라던 입장이라 중국의 송유관 건설 사업에 돈까지 투자하며 적극 지지해 주었죠. 그 결과 시베리아의 힘이라는 대규모 송유관이 건설되었고 중국은 매년 차얀따 유전을 통해 연간 380억 세제곱미터의 천연가스를 중국으로 가져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중국 리커창 총리와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총리는 양국 교역을 2024년까지 2천억 달러 이상으로 늘리기로 합의. 중국은 차얀따 유전을 통해 전달하는 원유량을 늘릴 것을 러시아에게 요청했고 러시아는 이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중국에게 있어 알짜배기 나 다름없는 이 차얀따 유전을 한국에게 넘긴다는 소리를 듣고 난 뒤 베이징에서는 크렘린을 향해 격분하지 않을 수 어준 한국에게 사업권이 넘어간다면 원유가 한국으로 넘어가 중국은 충분한 양의 석유를 가져가기 어려운 상황. 가뜩이나 나토를 통해 한국과 중국이 대립각을 세우고 있어 중국에 대해 한국이 불만을 품고 있는 와중 중국의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유전까지 넘어가면 중국 입장에서는 골치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왕이 외교부장은 러시아의 결정에 의문을 품었다고 얘기하며 크렘린의 선택은 이해할 수 없다는 평가를 내렸는데요. 하지만 러시아는 어디까지나 합리적인 판단으로 차얀따 유전을 넘기면서 빚에 대응하는 것입니다. 디폴트 상황에서 빚을 가지고 있는 것은 위험을 가중시키는 일 최대한 빨리 빚을 청산하는 것이 러시아 입장에서 유리하기에 차얀따 유전을 넘기는 것은 러시아에게 이득이 되는 일입니다. 결국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 한국은 의도치 않게 중국을 견제하면서 동시에 엄청난 유전까지 손에 넣게 되었는데요. 일본 총리가 한국의 무릎을 꿇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일어나면서 일본 전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너무나 충격적인 방법으로 한국을 도발해오던 일본. 자, 그런데 며칠 만에 상황이 180도 바뀌어버렸습니다. 예상치 못한 중국의 폭탄 발표가 나오면서 일본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고 일본이 믿고 있었던 미국마저 일본을 버리는 중대 결단을 내리자 일본은 인제 와서야 한국밖에 없다.
라며 긴급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자, 그런데 한국의 대답은 대반전이었습니다. 일본은 한국의 대답을 듣고는 깜짝 놀라 어찌할 줄을 몰라 하고 있는데요. 중국이 일본을 향해 폭탄 발표를 했습니다. 중국이 최근 미일 정상회담과 외교 국방장관 연석회의 2+2 등을 통해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한 일본을 겨냥해 너무나 충격적인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 계열 글로벌타임스는 16일 일본이 미국의 전략 노선을 따르면 자신을 아시아의 우크라이나로 만들 위험이 있다 라고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중국은 일본은 소위 외부 위협을 구실로 현재 진행 중인 군사화를 정당화하려고 점점 더 노력하고 있다 라며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졸개 노릇을 계속해 말썽을 일으키면 일본은 미국의 희생양 또는 동아시아의 우크라이나로 만들 것이라며 사실상 선전포고를 날렸습니다. 랜더구이 상하이 국제문제연구소 일본 연구소장은 미국과 일본은 중국 본토가 무력을 먼저 사용하도록 자극하기 위해 중국이 그은 레드라인을 계속 밟을 것이라며 그들은 중국을 무력을 써야 하는 딜레마에 빠뜨린 뒤 중국 본토의 책임을 전가하고 전쟁을 일으킨 것에 대해 비난하길 원한다 라고 전했는데요. 즉, 일본이 중국이 정한 레드라인을 넘었기 때문에 중국이 일본을 공격하는 것은 타당하다는 것입니다. 중국이 이렇게까지 수위가 높은 선전포고를 한 것은 너무나 이례적인데요. 최근 14억 중국 국민들 사이에서 일본에 대한 분위기도 심상치가 않습니다. 최근 일본 자위대의 극비 문서가 공개되면서 14억 중국 국민들은 지금 당장 일본을 쑥대밭으로 만들어놔야 한다고 외치고 있는데요. 상황이 심각합니다. 일본 자위대의 극비 문서에는 규슈에서 오키나와 등 섬으로 육상자위대를 이동시키고 상륙 허용 뒤 해상 및 항공자위대를 투입해 중국을 공격한다는 구체적인 계획과 도시지역 기간 부대를 사전 배치하고 도시권 공격을 대비하여 특수작전군을 가동한다는 디테일한 일정이 모두 공개되자 중국 전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 문서를 입수해 보도한 아사히 신문은 일본 방위청과 자위대가 중국과의 군사 충돌에 대한 대처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기는 이번이 처음이라며 이는 일본 방위 정책이 옛 소련의 침공에 대비한 북방 중시 전략에서 전환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육상망료관부가 최고 기밀인 극비로 지정해 작성한 이 문서는 중국의 일본 침략 시나리오 및 그에 대한 일본 자위대의 대응 전략까지 상세히 기술되어 있었는데요. 중국 쪽이 1계여단 규모로 외딴 섬 등을 상륙하는 경우와 스탄도미사일과 항공기에 의한 공격, 도시권에서 게릴라나 특수부대로 공격하는 상황도 상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자위대의 대처 방안으로는 규슈 주둔 육상자위대 보병부대를 오키나와 등 도서지역으로 분산 배치하고 중국군 상륙 시는 해상자위대와 항공자위대가 타격을 가한 뒤 최종적으로 육상자위대가 탈환에 나선다는 것입니다. 일본 자위대의 극비 문서가 공개되자 중국이 결국 칼을 빼들었습니다. 중국의 일본 공격은 매우 정당하다며 전쟁의 가장 초기 단계 물밑 작업을 시작한 것입니다. 관련 전문가들은 21세기에 전쟁을 하는 순서는 지금 중국처럼 국제 여론을 통해 선제 공격을 정당화시키는 작업이다. 미리 정당화를 시켜놓지 않으면 러시아처럼 완전히 고립되는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되기 때문이다. 전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중국이 자신들의 일본에 대한 선제 공격을 정당화시킨 다음 곧바로 공격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일본이 극도로 두려워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일본이 믿고 있었던 미국이 일본을 손절해버리는 충격적인 결단을 최근 내렸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일본은 에이, 중국이 아무리 화가 나봤자 미국이 우리 뒤에 있는데 감히 총알 한 발이라도 쓸 수 있겠어? 라며 고개를 빳빳이 들고 자신만만했는데요. 미국이 충격적인 결단을 내려버리는 바람에 일본은 난리가 났습니다. 얼마 전 중국이 일본에는 가장 강력한 비자 제한 조치를 취하는 반면 미국에는 아무런 제재도 하지 않고 오히려 협력 관계를 강화하는 등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보였는데 이번에도 또 미국과 결속을 강화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국이 일본을 버리는 파격적인 결단을 내린 것은 현재 미국도 누구를 도와줄 상황이 아니기 때문이죠. 미국도 아무런 도움도 안 되는 일본보다는 중국이라는 거대한 시장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이 완화되고 있음에도 올해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질 확률이 61%라고 월스트리트 저널 WSJ 25일 현지 시간 보도했습니다. WSJ는 이코노미스트들을 상대로 한 자체 설문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전했습니다. 브렛 라이언 도이치뱅크 이코노미스트는 인플레이션 억제가 어느 정도 진전을 보이고 있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라며 연준이 앞으로도 긴축 기조를 유지할 것이기 때문에 결국 미국 경기가 침체에 빠질 것이라고 말했고, 파르테논의 그렉 다코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서비스 활동은 여전히 견조하지만 주택 부문은 모기지 금리 상승으로 흔들리고 제조업 활동은 정체돼 있다, 라며 두 가지 모두 광범위한 경기 침체가 다가오고 있음을 시사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일본에 매우 우호적이었던 바이든이 곧 퇴출될 위기에 내몰리며 일본과의 동맹관계에 매우 부정적인 미국 공화당 고위 관계자들은 이미 일본을 버리고 중국, 한국과 동맹관계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부통령 재임 당시 기밀 문건이 잇따라 유출된 것으로 드러나며 논란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특별검사를 임명하고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최대 정치적 위기에 봉착한 상황입니다. 메릭 갈런드 법무장관은 12일 현지 시간 바이든 대통령의 기밀문서 유출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로버트 허 전 메릴랜드주 연방검찰청 검사장을 특별검사에 임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허 특검은 한국계로 트럼프 행정부 시절 법무부 수석차관보를 거쳐 2018년 4월부터 2021년 2월까지 메릴랜드주 연방검찰청 검사장을 지낸 인사인데요. 앞서 중간선거 직전인 작년 11월 2일 바이든 대통령의 개인 사무실에서 기밀 문건이 발견된 사실이 지난 9일 뒤늦게 공개된 데 이어 바이든 대통령의 델라웨어 사저에서도 기밀 문건이 발견됐다는 사실이 잇따라 공개되면서 파문은 증폭됐습니다.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첫 번째로 발견된 10건의 문서 가운데는 이란, 우크라이나, 영국과 관련한 정보 보고가 포함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차남 헌터는 바이든 대통령의 부통령 재직 시절 우크라이나 에너지 기업의 임원으로 영입된 바 있고, 이번에 유출된 기밀 문서에 이 사실이 증명되기라도 한다면 바이든의 정치 인생은 사실상 끝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위기 상황 속 미국 경제까지 최악의 상황을 걷다 보니 현재 미국에 필요한 것은 실속은 없지만 말만 잘 듣는 일본이 아니라 미국에 실제로 필요한 거대한 시장 중국이라 판단한 것입니다. 자신들이 어떠한 처지에 놓여 있는지조차 알지 못한 채 얼마 전까지 일본은 한국에 심각한 도발을 걸어왔습니다. 한국의 징용해법을 절대 수용하면 안 된다며 오히려 일본이 피해 당사국이라는 황당한 보도로 한국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마음을 또 한 번 난도질해 놓는가 하면 강제동원 일본 기업들은 돈 한 푼 안 낼 뿐 아니라 사과도 안 하겠다고 하고 있고, 사과 대신 한국을 언제든 다시 공격할 수 있는 무기를 개발, 헌법까지 뜯어고쳐가며 자위대를 한반도에 파견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도발은 일본이 한국에 걸어왔는데 오히려 일본이 대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한국의 한류 성공을 벤치마킹해 일본 정부가 추진했던 쿨재팬 정책이 실적 부진으로 존폐 위기에 몰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6일 니혼게이자이 신문, 니케이은 쿨재팬을 지원하는 민관 합작 펀드의 누적적 적자 1066억엔 1조 310억 원에 이른다며 쿨재팬 정책이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으며 사실상 존폐 위기에 놓여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일본은 아무리 방위력 증강에 돈을 쏟아붓고 있어도 자위대 인력난이 심각해 60대가 최전방에 갈 상황에 놓였습니다. 60대 자위대가 80에서 90대 일본인들을 방어하는 셈인 것이죠. 시사평론가 고가시게아키 67는 아사히 신문 계열 시사주간지 주간 아사히 1월 20일자 최신호에 일본 대탈출 엑소더스 원년이라는 제목의 칼럼을 기고했는데요. 낮은 임금, 직장 내 갑질과 성희롱의 횡행, 비정규직 및 여성에 대한 차별, 연금 체계의 붕괴 우려. 애초부터 일본 경제에 내일은 없다고 생각하는 젊은이들. 그런데도 일본에 남아 고령자를 떠받치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 것이 과연 현명한 것인가? 라며 일본에 남아있으면 너무 위험하다. 모두가 일본을 떠날 것이라는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그의 예언은 맞아 떨어졌습니다. 전 세계가 일본을 버리기 시작했는데요. 최후반국이었던 미국에 이어서 얼마 전 한국에 40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폭탄 발표한 UAE. 이번에는 일본산 수송기를 버리고 한국의 한국항공우주산업과 다목적 수송기를 공동 개발하겠다는 파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이어서 한국이 얼마 전 개발을 마친 KF-21도 대규모 살 수 있을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일본이 해마다 UAE의 방산 수출로 엄청난 수익을 올렸었는데 이마저도 한국의 모조리 빼앗긴 것입니다. 하다 결국 대한민국이 이런 일까지 벌였습니다. 그동안 당연하게 여겨지던 함정 건조 분야의 상식을
박살 내버린 건데요. 그 정제는 바로 플라스틱입니다. 이게 갑자기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고 하실 텐데요. 최근 대한민국 연구진들이 플라스틱으로 경비함정을 설계하는데 성공해 전 세계를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게다가 이를 현실화시킬 소재 기술을 이미 진작부터 준비하기까지 했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또 대한민국이 어떻게 전 세계 방산 시장을 놀라게 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해군의 목표는 대양해군의 완성입니다. 동해, 서해, 남해를 넘어 외국의 영해나 공해에서도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강력한 전력을 보유하는 건데요. 전투기 기술이 아무리 발전했다 하더라도 히어로 무비에 등장하는 헬리캐리어 같은 공중모함이 개발되는 게 아닌 이상 한 국가가 자신들의 영토 밖으로 투사할 수 있는 최강의 화력은 해상 전력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원활한 대양해군을 구성하기 위해선 대공대잠 임무를 수행할 수 있고 배수량만 최소 3,000에서 5,000톤이 넘는 함정들이 필요한데요. 쉽게 말해 힘세고 오래가는 대형 함선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대한민국은 1990년까지의 연안 초계 의주 전력에서 벗어나 대양해군의 기치를 걸고 함정들을 건조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습니다. 오죽하면 국내 일부에서조차 연안 수호 임무에나 집중하지 무작정 큰 함정만 만들면서 해군이 예산을 낭비한다는 주장이 있을 정도인데요. 심지어 일본에서는 원해 작전은 자신들의 영역이니 한국은 주제에 맞게 근해 임무에나 충실하라는 둥 되지도 않는 망발을 짓거리고 있습니다. 분한 얘기지만 한편으로는 틀린 얘기가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 당장 대한민국의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인 정조대왕함만 봐도 만재 배수량이 1,800톤에 달합니다. 단순히 배수량으로만 치환하면 만재 배수량 250톤의 신형 참수리급 고속정을 무려 43대나 건조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과장을 조금 보태서 대한민국 연안에 빽빽하게 고속정을 채워 넣는 것도 무리는 아닐 것입니다. 단순히 방어만 생각한다면 이 편이 훨씬 효율적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나 결론부터 말해서 이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얘기입니다. 해전을 최대한 단순화하면 함정의 총합 배수량 톤수가 높은 쪽이 승리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여기서 배수량이 더 무겁다는 얘기는 단순한 함정 크기의 차이뿐만 아니라 그만큼 다양한 영역에 강력한 무장을 탑재할 수 있다는 의미인데요. 단적인 예로 구축함의 탄생 목적을 보면 이를 아주 잘 알 수 있습니다. 애초에 구축함은 어뢰정이나 고속정 같은 소형 함정의 접근을 거부하기 위한 방편으로 개발되었습니다. 대형 순양함이나 전함을 지키는 일종의 호위함이었던 셈인데요. 이때까지만 해도 구축함은 원양 작전의 최소 기준을 받으시 충족하는 3,000톤급이었고 심지어 1,000톤급도 허다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호위역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대잠 능력을 추가하게 되고 때에 따라 방공 임무까지 담당하게 되면서 순양함보다 배수량이 큰 10,000톤 이상의 구축함이 탄생하게 된 건데요. 정리하자면 소형 함정으로는 임무의 한계상 대형 함정을 이길 수 없습니다. 란체스터 법칙의 제2법칙 리베르타의 법칙을 따른다면 작은 함정이 큰 함정을 상대하기 위해선 제곱 이상의 화력이 필요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해전에서는 톤 총수, 다시 말해 배수량에 수반되는 성능의 차이가 절대적입니다.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최대한 해전을 단순화했을 때의 얘기입니다. 실제로 정작 대한민국 같은 첨단 해군을 보유한 선진국에서는 최대한 배수량은 줄이고 동등 이상의 성능을 보유하려고 노력 중인데요. 그도 그럴 게 대양 작전이라는 건 필수적으로 오랜 시간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선 최대한 많은 무장과 연료를 탑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비슷한 크기일 경우 함정이 최대한 가벼운 게 유리한데요. 또한 가벼운 함정일수록 더 빠른 속도로 운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적 포탄과 미사일을 견딜 수 있는 방어력도 필요한데요. 이 말도 안 되는 억지 딜레마를 극복하기 위해 현대 함정들은 대부분 강철과 알루미늄 등으로 건조되고 있습니다. 대신 최대한 엔진을 키워서 함정의 힘을 올리는 건데요. 그런데 최근 대한민국에서 탄소섬유 강화 플라스틱, 통칭 CFRP를 함정 건조에 적용하는 모의 설계에 성공하면서 전 세계 외신과 군사 관계자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조선 기술은 물론 소재 기술까지 세계 최정상 수준인 대한민국에서 CFRP 함정 상용화에 성공한다면 그때야말로 세계 해상 전력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뒤바뀔 것이기 때문인데요. 물론 CFRP를 함정에 적용한 게 대한민국이 처음은 아닙니다. 그 중에서도 유의미하다고 볼 수 있는 성과를 거둔 건 미국과 스웨덴입니다. 일례로 미국은 해군 특수부대 상륙용 고속정 마크 V의 CFRP를 사용했는데요. 그러나 마크 V는 길이 25m의 배수량은 고작 60톤에 불과해서
기술 실증 이상의 함정으로는 보기 어렵습니다. 반면 스웨덴은 길이 72.6m, 폭 10.6m에 만재 배수량 640톤인 비스비급 초계함을 건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번에 대한민국이 설계에 성공한 CFRP 함정도 총장 55.5m의 만재 배수량 443.4톤급 규모로 비스비급과 유사한데요. 비슷한 크기의 동급 경비함이 강철, 알루미늄 소재를 사용했을 때의 평균 만재 배수량이 595.6톤에 달한다는 걸 감안하면 무려 25.6%나 중량 감축에 성공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덕에 연비는 무려 48%나 증가했고 최대 항속 거리는 198km나 넓어졌는데요. 심지어 함정의 무게 자체가 가벼워지면서 3배 이상의 포탄을 더 적재할 수 있었습니다. 소재 하나 바꿨을 뿐인데 전투력이 수직 상승한 건데요. 더군다나 CFRP함은 소재를 쌓아 올리는 적층형 건조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스텔스 소재를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비스비급 초계함의 가장 큰 특징도 바로 혁신적인 수준의 스텔스 성능인데요. 오죽하면 스텔스 성능이 하도 뛰어나서 영국 프랑스 해협을 통과할 때 다른 선박과의 충돌을 방지하고자 레이더 반사체를 추가 장착할 정도였고 그마저도 상선용 레이더에는 잘 잡히지 않아서 영국 항만청이 따로 경고방송까지 내보내야 했습니다. 이쯤이면 당장 CFRP를 함정 건조에 투입하지 않는 게 시간 낭비처럼 느껴지는데요. 전투력은 물론이고 압도적인 질적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서는 제로 CFRP만 한 게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CFRP가 상용화되지 못한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가격인데요. CFRP로 만든 함정은 성능이 뛰어난 만큼 동급 배수량의 다른 함선보다 가격이 2배 이상 비쌉니다. 그래서 스웨덴도 당초 6척 건조를 계획했다가 5척에서 사업을 취소했고 그것도 심지어 탑재 무장을 대폭 줄여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조차 대한민국이 옛날 이야기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지난 2022년 10월 대한민국이 민관 합작으로 5년의 연구 끝에 초고강도 탄소섬유를 개발하는 데 성공한 건데요. 게다가 국산 초고강도 탄소섬유는 T1000급 탄소섬유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T 뒤의 숫자가 높을수록 더 가볍고 강도가 높은 탄소섬유임을 의미하는데요. T1000급 이상의 탄소섬유를 만들 수 있는 건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과 미국 그리고 일본 세 나라가 유일합니다. 쉽게 말해 대한민국이 또 한 번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석권한 건데요. T700급 탄소섬유가 철에 비해 약 10배의 강도인 반면 T1000급 탄소섬유가 14배 이상의 강도라는 걸 알고 보면 이게 얼마나 최첨단 기술인지 가늠할 수 있으실 겁니다. 이처럼 저렴하게 T1000급 탄소섬유를 수급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상황에서 세계 최고의 대한민국 함정 건조 기술이 적용된다면 방산시장의 역사를 새로 쓰게 될 텐데요. 마침내 해상 전력 분야에서도 대한민국의 세계 정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